자, 그러면 지리산의 발견과 발견의 결과를 이제 볼게요. 자, 크게 이제 첫 번째 한 네 가지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세계 팽창과 그다음에 무역의 중심지 이동, 그다음에 새로운 상문의 전례,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가격혁명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유럽 세계 팽창을 보면요. 일단 유럽인의 시민 활동을 통해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이제 새 각지로 이제 진출했고요. 그다음 무역 패권과 식민지획 때문에 경쟁이 일어났고, 3번이 중요하죠. 자, 이로부터 이제 유럽 주도의 참된 의미의 세계사가 이제 성립된다. 그래서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유럽 주도의 참된 의미의 세계사를 성립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계사 교과서에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사 교과서 보면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는 문화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는 세계가 이제 하나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구성이 됐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경제적인 어떤 발전이 일어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그 표를 잠깐 보세요. 표를 보면 이제 그 예전에 주로 지리산 이전과 이후에 그 유럽의 무역권, 이 좀 보는데, 자,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물자를 들어오면 중간에 그 오스만 제국 같은 중동세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교섭을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교섭을 하게 되죠. 주로 이제 아시아에서 좀 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 항로나 비단이나 도자기가 건너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항로 발견 이후에 자,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간에 무슨 무역이 형성이 되죠? 상강무역. 상강무역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것이 이제 직접 아시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부터 항로나 비단이나 그다음 도자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대신에 유럽에 아시아 쪽으로 뭘 가게 되죠? 은.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일주편법이나 지정 문제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무역 구조가 형성이 됐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세계 교육망이 이제 형성되는 부분을 읽어볼 텐데, 자, 여기 이제 그 금성교과서 184페이지 펴보세요. 다른 데도 있지만, 금성교 184페이지. 자, 거기 이제 세계적 교육망의 형성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유럽하고 어제 그 중국, 일본, 이런 이제 교육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뭐냐면, 상강무역,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가 형성이 되냐면, 아프리카, 유라시아 교육망이 이제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지역하고 예전에 아프리카 유라시아 교육망이 있어요. 아프리카 유라시아 교육망이 있는데 요 교육망이 지금 통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세계적 교육망의 형성 부분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잠깐만요. 네.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거 보면요. 신항로 개척 이전에도 지역 단위의 교육권과 지역을 잇는 원거리 교육망은 있었다. 그러나 신항로 개척과 대서양 무역의 발전으로 그 이전까지 고립되어 있던 아메리카 지역이 앞으로 유라시아 교역망에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은 자본주의 제도를 앞세워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등 1800년경까지 앞으로 유라시아 교역망의 일부로 참여하였고, 그때까지 앞서 있던 중국과 인도의 경제 수준과 제조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항로 개척 이후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면서 유럽의 감자와 옥수수, 담배 등의 아메리카 대륙의 직물이 도입되었다. 또한 차와 설탕, 면직물 등 동방 산물이 유럽에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유럽인의 기호와 취향이 변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졌다. 새로운 산물에 대한 소비 욕구와 수요는 더 증대하였고, 이는 세계적 교역망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반면에 유럽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하나의 작물만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게 함으로써 훗날 아메리카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주로 숲과 늪지였던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에서는 유럽인이 목양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여 생태계가 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 지구를 연결하는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은 물론이고 생태계까지 큰 변화를 보았다. 네. 이제 그게 볼 수 있는 게 생태계라고 쓰는 게 191페이지에 보면 그 뉴질랜드 자연환경을 변화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질랜드 가면 초원만 연상하잖아요. 근데 초원이 있고 양들이 있고 하는데 또 원래 이제 그 제임스 흑이 흑성대 뉴질랜드 가기 이전까지는 거의 양도 없었어요. 양은 누가 도입되는 거죠? 유럽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존 미니처럼 숲이 엄청 있는데 이제 숲과 이런 건 다 제거하고 이제 뭐냐면 거기에 그 풀들 그 목축줄 만들고 양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생태환경이 상당히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 그 193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 천재교육 193페이지 좀 보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지리산 발견 결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메리카,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이 서로 이제 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세계적 하나의 교역망이 연결되면서 각 지역별 분업체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 분업체에 보면 동남아시아는 향신료, 방향국 같은 걸 수출하고요. 인도는 면직물, 요때 이제 면직물이 들어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설탕, 면직물, 중국은 차, 비단, 도자기, 아메리카는 은간 플랜테이션 농업인데 커피, 설탕, 일본은 은간 도자기 이런 것들을 수출하요. 특히 도자기 같은 게 중국도 있지만 16세기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도자기들이 이제 잘 팔려나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리따 도자기 같은 거 있죠? 이상통 같은 그 조선인 기술자들 거의 납치해가지고 만든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은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은이 그 당시 왜 주요 화폐를 이제 사용했냐 하면 일단은 그 당시 제일 강국이 어디였어요? 중국이었죠. 중국의 기축통화가 뭐야? 은이죠. 그래서 모든 은화가 그 아메리카에 생산된 그 당시 은화나 포토시에 생산된 은화나 아니면 일본의 은화가 다 어디에 집중됐죠? 중국으로 다 가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세계 각국이 교육체계가 이제 그 교육망이 발달되면서 지역적 분업화가 일어나서 각기 특화된 산물들 이제 서로 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6세기 이후에 별 별로 없었어. 세계 주변국에 불과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시아의 물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팔 것이 별로 없었어. 모진 걸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주로 아메리카의 강탈한 은을 뺏어다가 어디 준 거야? 아시아에 주고 대신에 아시아의 물자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아메리카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은강 개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카테카스 은강도 있고 거기 포토시 은강 있죠? 포토시 은강도 중요한데 그래서 에스파냐는 이제 그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마닐라를 거쳐가지고 마닐라 뉴스에 거쳐가지고 중국에 주고 중국의 그 물자들을 유럽으로 이렇게 뭐냐면 가지고 오죠. 이걸 무슨 무역이라고 하냐면 갈레온이라고 해갖고 이제 스페인 배가 있어요. 큰 범선이 있거든요. 그 범선을 중심으로 무역이라고 해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죠. 은에 중국의 은가 아니 이제 멕시코산 은하고 중국의 물자를 뭐냐면 또 교환하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교환하는 그런 무역 체계가 형성이 됐다.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 국가가 아시아의 경제를 리드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더라?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들어가서야 이제 인도나 중국을 추월할 수 있었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병방에 불과했다. 예. 이게 이제 그 역도성과 관련돼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있죠. 세계 하나의 교육망이 연결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교역망으로 연결되면서 각 지역별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각 지역의 물자와 통화의 유통을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동남아시아는 향신료, 방향목 등을 수출하고 인도는 면직물, 중국은 차, 비단과 도자기 등을, 아메리카는 은과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한 커피, 설탕 등을, 일본은 은과 도자기 등을 수출하였다. 유럽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와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 등을 수입하면서 아메리카의 은을 대가로 지불하였다. 에스파냐는 포르투갈과의 경쟁을 피해 태평양을 건너 1571년 필리핀을 점령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중국과 교역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인도양, 동남아시아를 거치는 교역로 외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는 새로운 무역 노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 달리 아시아 지역은 강력한 제국들이 버티고 있었고
오랜 기간을 거쳐 여러 지역의 풍부한 물자를 교환하는 교역 시장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무역에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오랫동안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유럽은 한동안 인도와 중국의 경제 수준과 제조 기술을 추월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유럽 내에서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이제 이동이 있었는데, 지중해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대서양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지역도 이탈리아에서 북유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자 동맹도 쇠퇴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작물들이 전래되죠. 그래서 유럽인들의 생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아시아에서는 창화, 면화, 모직문. 예, 모직문은 이게 모직문 지어야 되겠죠? 예. 창화, 면화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타바코라고 하는 담배들이 이제 건너오게 되고, 그다음 감자인데 이 감자는 그 기아 방지용이에요. 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천박한 땅에도 잘 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여 살렸죠. 그래서 아시아나 유럽 지역에 이제 18, 19세기 들어가면 인구가 증가되는데 그 감자 같은 부황작물들이 이제 널리 재배되기 때문에 특히 산업혁명 때 많이 먹었다고 해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감자는 사람들이 기피해서 왜? 못생이 돼서.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예. 자,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코코아, 옥수수. 예.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 지역의 주 생산물이에요. 주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쌀을 먹잖아요. 유럽은 밀을 먹죠. 근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옥수수를 먹어요. 또 옥수수가 천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요. 많이 생산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자주 먹죠. 옥수수는. 예. 그 다음에 설탕. 그래서 사탕수수에 짜는 설탕인데 그 당시 유럽인들이 이제 인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플랜테이션 농장 같은 경우에서도 설탕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좀 볼게요. 관련된 거. 금성교과서 1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사탕수수가 재배가 되면 아프리카 노예 수입하다 해갖고, 원래 사탕수수는 우리가 아메리카에서 이제 주로 생산되는 건 있지만, 실제로 원산지 인도예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주로 플랜테이션 녹음을 통해서, 생산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로 사탕수수는 플랜테이션 녹음을 하는데, 주로 정작하는 누구가? 흑인 노예들이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감자, 고구마 인구 증가에 기여하다 해갖고, 이 감자, 고구마들이 이제 부황작물로서 주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각각 읽어볼게요. 네.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하다. 인도가 원산지로 알려진 사탕수수는 이슬람교도의 서쪽 진출에 따라 북아프리카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재배되었다. 15세기 말에는 콜럼버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에 전파되어 사탕수수의 대량 재배가 이루어졌다. 17, 18세기를 거치며 커피형 차가 서양에 널리 보급되자 수요는 더욱 급증하였다. 사탕수수의 재배와 설탕 제조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수입되었다. 서인도 제도를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대륙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은 단일 품종 재배라는 왜곡된 산업 구조를 형성하였고 설탕을 만들기 위한 연료용 목재의 남벌은 환경 파괴의 주 원인이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아메리카의 담배, 감자, 코코아, 옥수수,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만 고구마, 이런 것들,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잠깐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좀 정리 좀 다시 할게요. 거기에 이제 신세계에서 아메리카에서 이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유럽에서 신세계 쪽으로 넘어가겠어. 그러니까 소, 말, 그 다음에 커피 있죠. 커피. 그 다음에 사탕수수인데 이게 사탕수수가 설탕인데 사탕수수에 설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탕수수가 들어와서 아메리카의 사탕수수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제 많이 행해지거든요. 그래갖고 설탕이 아니라 지우세요. 예, 지우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토마토하고 고구마, 이런 것들 적어놓으시면 되겠대요. 중요한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부대쪽에 건너오면은
그 당시 그 소, 말, 커피, 사탕수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나중에 사탕수수 나온 건데 이제 플란테이션 로고를 통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량 생산을 다시 이루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 가격혁명이 또 변화가 일어나죠.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식민지 간의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북서 유럽 쪽에서 경기가 이제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주에서가 이제 그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유럽 경제가 큰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상업혁명이 났다. 그럼 왜 상업혁명이냐? 자, 19세기 때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산업혁명은 뭐죠?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오줌 그 면지물 같은 거 생산해갖고 자본이 축적해가지고 산업자본가들이 일으킨 혁명이 산업혁명이죠. 근데 이 산업혁명은 뭐냐면 식민지와 공국 간의 무역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자본의 종류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자본의 종류는 부의 축적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축적할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나누거든요. 자, 하나는 뭐냐면 초창기 자본은 상업자본이에요. 그리고 이 상업자본은 이제 절대 만년 시대 16세기 정도 중세 후기 때부터 형성된 자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 형태가 산업자본. 이건 영국의 그 산업혁명 이후.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무슨 자본이 형성됐죠? 금융자본. 이 은행자본하고 이제 산업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자, 산업자본은 이제 초창기 자본이에요. 중세 후기 때부터 시작해갖고 절대 완전 시대 때 이제 자본인데,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부를 축적하냐? 이건 유통이에요. 유통. 그래서 A라는 국가에서 생산된 물건이 있죠. 여기에서는 많이 생산된 가격이 없어. 싸. 그거는 이제 있는데, B라는 지역은 적게 생산은 아예 없는 지역,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많이 생산된 가격 지역에서 사들여가지고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파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100원을 사들여갖고 여기서 500원을 파는 거야. 그러면 얼마 남죠? 400원이 남죠. 그래서 이 400원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그 자본을 사업자본이라고 해요. 사업자본. 이건 이제 시스템 똑같은 거죠.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야. 아메리카에 보면 담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물자들 있죠. 옥수수 이런 것들 이걸 가지다가 여기는 가격이 되게 싸겠죠. 어디다 갖다 팔아요? 유럽 쪽에 갖다 팔아요. 그래서 이득을 챙겨. 그래서 이들은 이제 통해서 부가 증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리산 교육을 통한 그 부의 증대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혁명이다? 상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업혁명을 통해서 상업자본가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정비되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자본은 뭐냐면 유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거예요. 제조업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영국의 뭐죠? 산업자본가들이죠. 그래서 영국 산업혁명인데 얘네들은 면직물이나 철강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생산을 직접 해갖고 자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금융자본은 뭐예요? 금융자본은 주식이나 뭐 이렇게 그 금융 이제 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이 산업자본을 지배를 하게 돼요. 나중에 설명드리면 금융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초창기 발전은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고요. 되게 이제 그 상업자본의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우리 하이마트 이거는 어디에 속해요? 상업자본 속하죠. LG나 삼성 어디에 속하죠? 산업자본 속하죠. 그다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어디에 속해요? 네, 금융자본 속하죠. 그래서 제 자본의 종류에 따라 부의 추천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자본이 나눠질 수 있는데, 요 중에 가격 그 뭐냐면 지리산의 발견과 관련된 것은 뭐였다? 상업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상업자본은 식민지를 이제 원료공업자 판매지를 이제 토대로 성립이 됐고요. 일단은 이제 유럽의 시장이 번화해서 세계도 확대됐죠. 시장이 확대됐죠. 그 다음에 중세적 길드 체제가 해체돼요. 예전에 얘기했죠. 그때 막대한 금과 은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 근데 종전의 길드 체제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면 길드는 모든 것들이 이제 통제가 되잖아. 공급량 통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길드보다는 어디에 가냐면
농촌수공, 직인대 와서 농촌수공을 하게 되고, 이 농촌수공을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죠? 상인자분들이야. 어떤 방식으로 장악했죠? 선대제 방식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조금씩 길드체제가 해체돼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계층이 형성돼. 얘가 부르주 아저씨는 시민계층인데, 이게,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뭐냐면, 그 시민계층이 그 폭이 더 두터워지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달되고, 특히 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동인도회사 같은 거. 그래서 정치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동인도회사 같은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근대적 기업이 출연돼요. 그래서 인허회사, 동인도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는 이제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지상 발견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이 주식회사는 예전에는 유한회사였죠. 유한회사는 뭐예요? 유한회사는 자기가 자본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잠깐 무한회사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본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다 책임도 자기가 끝까지 져야 돼. 근데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죠. 자기가 주식을 투자할 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죠. 예,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나 처음에는 지리산이 발견 때는 이제 국가가 정보를 대줬잖아요. 그래서 큰 배 같은 것들 이제 대주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많아지니까 정말 일일이 대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제 자금을 모았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투자할 만큼의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지리산 발견에 인도항로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한다. 배 한 척 필요하다. 근데 배를 만들고 거기에 그 성장이나 선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은 너무 많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각기 지분을 내. 그래서 지분을 주식이라는 이제 증서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에 가가지고 한 5억을 가지고 오면 그 주식만큼 이익을 나눠가는 거야. 근데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거기 배 가다가 폭삭삭 침몰할 수도 있고 장사 안 될 수 있잖아. 근데 그 손해를 보면 자기가 투자할 만큼만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 주식회사 제도는요. 이 주식회사 제도는 이제 신한으로 개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회사들. 지금의 대부분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죠? 주식회사 제도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금융제도도 발전돼요. 특히 금융업이 발달된 나라는 어느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UTND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화폐가 넓은데 그 당시 이제 금융제도가 발전되면서 은행이 발달되고요. 교환 어음제도 같은. 그래서 이때 이제 선물이나 옵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금융제도가 발달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성격의 다양화가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설탕, 차, 담배 이런 것도 처음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이제 기호식품인데 일반 사람도 다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나 감자나 서민들 식사가 개선되고 인도의 면제품, 중국의 차 이런 것들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교육량이 급증이 되고 시장이 확대되고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시장이 확대 이렇게 좀 교육량이 급증하고 그 다음 이윤과 자본 축적 중대를 초래해서 상업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상업혁명 부분은 좀 기억을 해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금성부가에서 좀 읽고 넘어가죠. 금성부가 8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이제 상업혁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상업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고요. 가격표도 같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17, 18세기 금융의 중심이었던 암스테르담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상업혁명, 신한문 개척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 내 상업이 발달하고 유럽의 물가가 크게 뛰었다. 이에 주로 토지와 농업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던 공공지주에 비해 상공업에 종사하던 시민계층이 큰 이익을 얻었다. 또한 대서양교육 등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교역이 크게 활성화되자 자본주의 제도들도 함께 발전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해외 진출을 주도하였다. 동인도 회사는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얻어 해당 지역에서 상업을 독점하였고 이로부터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발전하였다. 주식회사는 여러 주주들을 통해 많은 자본을 쉽게 모집하였고 기업 경영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분산시켜 기업 활동을 촉진하였다. 금융제도도 크게 발전하였다.
상인들은 어음교환을 통해 굳이 현금을 지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원거리 교역에 종사할 수 있었다. 또한 보험제도가 발전하여 원거리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했다. 원거리 교역은 위험이 큰 만큼 이익도 막대하였으므로 자본 소유자들이 미래에 들어올 이익을 예상하여 원거리 교역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국가의 주식과 국채 등에 투자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국제교육과 금융에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훗날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예. 그 다음 분 암스테르담 한번 읽어볼게요.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이면서 대서양으로 나아가기 좋아 교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특히 수도인 암스테르담에는 유럽 각국의 상인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신교도, 이 유대교도들로 늘 북적였다. 1609년에는 영국보다 100년이나 앞서 암스테르담의 은행이 문을 열었다. 거래는 암스테르담 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였고, 오늘날의 수표와 비슷한 은행 화폐를 도입하여 유럽 각국의 복잡한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독일 등 유럽 대륙의 모범이 되는 은행으로 성장하여 17, 18세기에 걸친 네덜란드 상업 발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또한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일컬어지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본부가 위치하여 암스테르담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암스테르담은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전한 도시이자 세계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현재까지 번영을 누리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혁명을 볼게요. 가격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대로부터 금과 은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대량을 두면서 화폐 가치가 하나도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가 발생했죠. 그래서 그 당시 가격혁명 전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인구 증가가 생산량의 차이 때문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해서 여기 때는 화폐 가치가 금과 은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수요가 늘어난 데 비해서 어떻게죠? 그 공급이 딸리는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비용견인 인플레이션과 하나는 또 공급견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전형적인 공급견인 인플레이션이야. 예. 왜냐면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뭐가 딸렸기 때문에 생산량이 딸리기 때문에. 근데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뭐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그 물가의 변동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적인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있죠. 화폐 보급량이 그냥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데 하여튼 뭐 요인이 좀 다르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영향.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는 거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영향은 임금 노동자 봉건 지주, 얘는 화폐 지대나 고전 자산 소유자도 불리하죠. 네. 임금 노동자, 봉건 지주.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야.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임금 인상하고 지대 인상하면 되지. 근데 그 당시에는 물가를 올렸다는 그 개념을 정확히 몰랐어. 지금처럼 정보통신 발달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물가 오르는데도 국가국가 가격이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전자산 소유자가 불리하고 상공업자 농민들 되게 세요. 왜냐면 상공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경제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근데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어떻게 되죠? 빌리죠. 네, 빌리잖아요. 그럼 이자를 더 내야 되죠. 근데 이자가 더 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은 뭐야? 명목 이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이자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유리한 거야. 그 농민들도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자기가 생산물을 하기 때문에 생산물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 노동자 공무원시들은 불리하고 상공업자 농민들은 유리하다. 이런 이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가격 공정에 대해서 다른 면에도 있어요. 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번 설명이 너무 도식적이다. 그래서 그 가격면 시기 때 이제 토지 영주권자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가격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인플레이션 대비해가지고 했다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소수견이고
요 교과서 변할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금성조각 1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읽었나? 네. 읽었네. 너무 봤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기출문제.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어디 자, 197페이지 보세요. 자, 지휘상의 197회 1번 문제 보면, 자, 지휘상의 발견과 신화적 대충 일어난 유럽의 변화 중에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르네상스가 종교계의 원동력이었다? 아니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독일의 도시의 번역과 무역의 중심지가 됐다? 아니죠, 대서양 연안이고. 그 다음에 각국의 무역활동과 식민지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다. 맞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금과 은행 등 물가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예. 폭락한 게 아니라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자, 신화적 대책의 결과만 보는 것은, 자, 이탈리아 경제변이한 상태고, 식내 경제의 증이한사, 기계공업과는 언제일까요? 산업혁명 때. 그 다음에 유럽세계 팽창 갔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번에 무덤에 답하시오. 자, 15세기, 16세기에 거쳐갖고 서유민은 새로운 탄소계층과 신대륙 발견 후 외부 세계 팽창과 확대의 계획을 맞이했다. 자, 지리가 발견하고 부르는 이 사건으로 유럽의 경제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신대륙부터 막대한 양의 금, 돈 같은 기금속이 서유럽에 유입되어 물가를 안정하고 무역의 중심지의 대이동 현상이 일어났다. 자, 이게 무슨 혁명이죠? 가덕혁명이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물가 안정으로 경제 타격을 받은 계층과 이득을 받은 계층. 아까 말한 것처럼 타격계층은 지대에 대한 고정수입을 유연한 공무원 지주들, 이득을 본 계층은 상공업자와 화폐지대들, 농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적 계층 이전에 지중해였지만 그 이후에는 대서양으로 이제 경제 중시가 부상됐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네요. 자, 다음은 16, 17세기 때 은의 세계적인 유통 경로를 표시한 거다. 자, 이 지도와 무역 구조도다. 이를 근거로 A와 B 지역에 일어난 변화를 각각 30자에 넣어서 있는데, 자, A라는 국가는 어디죠? 은이 있고 도자기 비단이니까 중국이죠. 네. 그리고 16, 17세기 때는 명나라예요? 청나라예요? 명이죠. 17, 18세기 때가 청이죠. 네. 그 당시 일족도 보시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단과는 은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지물 쪽 이렇게 아메리카 가니까 유럽이고, C는 아메리카죠. 이렇게. 그리고 D는 이제 아프리카고. 그래서 무슨 무역이 행해지죠? 상하무역이 행해지죠. 예. 요 내용들인데, 요거는 지휘상의 발견 결과 이제 은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어떤 뭐냐면, 교육망 형성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카푸르프 포토시가 보이죠? 요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금강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본이나 마닐라 이쪽에 중국 건너가고 하는데, 이걸 무슨 무역이라고 했죠? 관련 무역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사는 이거 좀 강조해요. 관련 무역. 예. 그 다음에 A 지역 같은 경우 아까 지금 멕시코운이 유입으로 여러 가지 값세를 지세와 정산하는 일주폭포시 있고, B 지역은 뭘까요? 산업혁명과 가격품이 발생했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문제 풀 때 B 지역을 너무 리스본 이렇게만 생각해갖고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답을 썼냐면, 그 당시 금과 금이
유입되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문제점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요런 정도 물어본 건 아니고 유럽 전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또 살펴볼게 삼각모역 관련된 보시죠. 삼각모역. 자, 삼각모역과 관련된 부분을 비상규칙에서 읽고 넘어갈게요. 자, 166페이지 보세요. 자, 비상규칙에서는 삼각모역 부분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삼각모역 지금. 유럽인은 아메리카에서 담배, 커피, 목과 사탕수수 등의 상품 정보를 재배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인의 사탕수수가 급격히 늘었다. 사탕수수의 재배와 사탕 농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나 가혹한 노동과 질병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에 유럽인은 아프리카 서남해안에서 흑인들을 데려와 새로운 노동력을 삼았다. 포르투갈인은 아프리카의 기니만과 동부해안 지대에 머무르면서 해상수송 중계지를 건설하고 노예구역을 독점하였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도 본격적인 노예구역에 뛰어들었다. 유럽인들은 철, 포도주, 총, 직물 등을 싣고서 서아프리카로 향하였다. 이 물건들은 흑인과 교환되었고 흑인 노예들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의 농장주들에게 팔려나갔다. 노예선은 노예를 판매한 대금으로 구입한 설탕, 커피, 담배 등을 싣고 유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노예구역을 매개로 유럽과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에 있는 삼각무역 체계가 형성되었다. 예. 자, 그러면 삼각무역을 이제 볼게요. 잠깐만요. 자, 그 아프리카 관련된 무역은 그 유럽인들이 이전부터, 도래 이전부터 행위였어요. 주로 이제, 그때는 주로 누가 했을까요? 이슬람 상인들이 했죠? 이슬람 상인들이. 그래서 이때 이제 아프리카의 주요국가 가나 왕국, 뭐 말리 왕국, 소마리 왕국, 콩고 왕국 등등이 있었는데 주로 이슬람 상인들과 교육을 했고요. 그때 이슬람 상인들은 이제 그 상하나, 황금, 동, 노예 있었죠. 그래서 노예 무역은 유럽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명가도 교육이 있었죠. 그래서 명가 교육에서 이제 잠깐 나왔지만 정화의 남해 원정대 중에 별동대들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동해안 쪽으로 무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장이나 도자기, 그다음 비단 이런 것들을 수입해오고, 이런 상하 항로 같은 걸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향로죠. 예, 향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지리산 발견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이 표를 이제 좀 보세요. 삼각모역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금속교육 185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삼각모역에서 자료 무역의 변화가 보여요. 신학교 개축 이후에 보이시죠? 예. 그래갖고 이제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가 이제 서로 연결되는 무역 형태가 있는데, 자, 일단 아메리카가 이제 발견되고 나서 유럽인들은 설탕과 담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처음에는 원주민들을 이제 했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줄으니까 안 되겠다. 근데 인디언들 보호해주고 대신에 뭘 수입해오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해요. 노예를. 예. 그래갖고 이제 노예를 대규모 이제 들어오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예는 대부분은 또 아프리카 그 사람들에게 추장되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유럽에서 가지고 온 무기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여러 물자를 또 넘겨줘. 그리고 나서 이제 있고, 그러다가 이제 북미나 이런 시민제 중남미 국가에서 이제 설탕이나 담배 넘주를 다시 영국이나 유럽에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영국, 북미 식민지, 이렇게 중남미 아메리카, 영국,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렇게 연결된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 한다? 상각무역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은 그 당시에 아프리카 가지고 온 노예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대신 아프리카 유럽에서 영포나 무기나 여러 가지 이제 물자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 북미나 남미에서는 담배, 음주, 설탕 같은 걸 이제 영국 같은 유럽 지역에 이제 공급해주고 이렇게 형성된 구역을 상강구역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상강구역은 이제 그 포르투갈, 에스파니아에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그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노예무역을 했는데 이 노예무역은 나중에 유럽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요. 결국에는 노예무역은 19세기 때는 다 없어졌죠. 유럽에서는. 근데 없어져도 이미 8년 노예들이 상당수가 차지하잖아.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노예무역은 금지됐지만 후에 이제 19세기 때 이 노예들은 계속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예. 자, 결과 이 노예무역의 결과 아프리카 인구가 크게 감소되죠. 그리고 이제 성비 불균형. 그래갖고 이제 남자들을 주로 많이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그 다음 아프리카의 대규모 이상. 디아스포라고 하죠. 뿔뿔이 헤어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되게 아프리카인들 잡아서 노예로 갖다 팔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프리카인들이에요.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그 다른 부족들 공격하고 유럽인들 가지고 온 무기를 가지고 위협해가지고 잡아와서 갖다 판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자를 받고. 근데 또 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안 잡아보면 어떻게 돼?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였죠. 자, 그러면 이거 관련된 내용을 천재교육으로 또 찾아서 읽어볼게요. 천재교육 191페이지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아프리카 노예무역과 그 내용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에 아프리카 노예무역에 뛰어들면서 아프리카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16에서 19세기까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팔려갔다. 유럽인들이 직접 노예 사냥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 부족들도 유럽의 무기와 공산품을 수입하기 위해 다른 부족들을 습격하여 노예로 팔아넘겼다. 서아프리카의 베냉 왕국은 노예무역으로 급격히 인구가 줄면서 이전의 창조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던 힘을 잃고 멸망해버렸다.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키려 노력하던 콩고 왕국의 아폰소 1세는 이러한 노예무역의 악영향을 깨닫고 우호관계에 있다고 믿었던 포르투갈 왕에게 노예무역을 멈춰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포르투갈 왕은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왕정 설립과 의미를 볼게요. 절대왕정 부분은 절대왕정의 어떤 특징 부분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나왔죠. 절대왕정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있는데 교과서 158페이지, 159페이지 그 내용을 읽고 넘어갈게요. 교과서 158페이지 쳐보세요. 네, 158페이지, 15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유럽의 절대왕정이 줄어들다. 유럽 사회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신학로 개척의 영향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혁과 더불어 16세기경부터는 국왕을 중심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해외 행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기를 절대주의 또는 절대왕정 시대라고 부른다. 절대왕정은 공권국가에서 국민국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등장한 정치 형태로 공권기득과 시민계급의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절대군주는 왕권을 강화하고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하였다. 관료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는데 그를 위해 재정은 군대징수와 시민계급의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였다. 시민계급은 공권貴族과 대립하며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 국왕과 협력하였고 특히 상공업과 대외무역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국왕을 지원하였다. 국왕 또한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계급의 상공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각국의 절대군주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팽창과 식민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국가 간의 왕위 계승 문제나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빈번한 전쟁을 벌였다. 독일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은 종교전쟁이면서 영토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유럽 각국은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관여하였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분쟁으로 시작된 7년 전쟁 중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해외에서 식민지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절대왕정 시기에는 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왕권 신수설이 유행하였다. 왕권 신수설에서는 왕권을 신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지상의 어떤 것도 왕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 먼저 형성된 절대왕정은 17세기경 북유럽의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으로 확산되었다. 서유럽의 절대왕정이 시민계급의 성장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면 당시 동유럽에서는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이 부진하여 시민계급의 성장이 미비한 상태였다. 더욱이 분권귀족들은 관료와 군대를 보유하여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농노에 의한 장원의 경영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유럽의 군주들은 계몽사상을 수용하여 위로부터의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계몽절대주의라고 부른다. 예. 자, 그러면 그 절대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절대주의하고 절대왕정, 왕권의 개념을 좀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데, 절대주의라는 것은 16, 18세기 때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그 명칭이에요. 근데 절대왕정, 절대왕권이라는 것은 좀 흡사한 의미죠. 예, 조금 우리가 정치체제나 정치 구조를 의미해요.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절대주의나 절대왕정, 절대왕권을 동일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같이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절대왕정 시기는 16세기, 18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부터 계몽주의 이른 시대까지 유럽 일반 근대 국가 형태였고요. 누구 중심이죠? 국왕 중심이죠. 그래서 국왕 중심으로 이제 공공귀족과 시민계층을 균형 아래 같이 이제 이뤘던 시대가 절대주의다. 그래서 절대주의를 좀 뭐냐면 주의할 건 뭐냐면, 물론 그 절대주의에는 왕권이 강했죠. 그래서 왕권 신수들이 뒷받침해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강했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나 뭐 중국의 황제처럼 강한 건 아니야. 상대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강하다는 거야? 예전에 중세시대 왕권보다 좀 강했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라든지 인도, 중국이라든지 오리엔트 국가들의 절대 왕권보다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성립 배경은 이제 봉건적인 정치 질서의 중앙집권적 국토 통합을 하는 데서 왕의 역할이 강해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해줬죠. 그래서 예전에 제후국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강력한 군주에서 통치를 원했기 때문에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왕권의 특징을 보면 왕권 강화와 국민들의 지지의 국민 통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정치 이념, 정치 구조, 중상주의 꼭 외워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요, 일단은 아까 이제 절대주의라는 것은 공권 세력하고 근대 세력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공존했던 시기죠. 그래갖고 이제 공권 세력은 절대 군주로부터 신분제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부르주아, 특권 상인들은 이제 돈을 대주죠. 정치 자금을 이제 대주고 대신에 중상주의 이념에 따라 무역 협조권을 받게 되죠. 이게 무슨 이념 회사죠?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 같은 특권 사건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자영업, 상인, 수공업자 이런 게 있고, 자, 정치 이념으로는 이제 왕권 신수설이다. 왕의 권한은 누구부터 이어받은 거죠? 신호부터 이어받았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왕권 신수설은 앞에 있는 주권 이론을 바탕으로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권 이론은 뭐냐면, 중세 후기 때 이제 로마법이 부활되면서 이제 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때 이제 로마법에서는 뭐가 강조된 국가 이성. 국가 이성을 대변자가 뭐냐, 여기서 주권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법에 나온 국가 이성의 어떤 대변자로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것이 나중에 이제 마키아벨리를 거쳐가지고 고댕이 거쳐가지고 이 주권을 누가 가져야 된다, 절대 군주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댕은 이때 주권을 군대지휘권, 외교권, 행정권, 재정권, 재판권 등 모든 권한들이 주권이다. 그래서 무제한 권력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 주권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왕권 신수예요.
그래서 이 주권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죠? 신이 왕한테 주어질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일반 시민들은 터치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왕은 누구한테만 책임지는 되는 거예요? 신한테만 책임져. 신한테 책임진다는 건 책임지겠다는 건 안 지겠다는 거야? 안 지겠다는 거죠? 신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동중서의 천인사문서 있죠? 이거 비슷해. 황제는 누구한테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하늘에 책임지는 거죠. 그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왕권 신수에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고댕이나 고슈의 제임스 힌셋 이런 사람들이 왕권 신수를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 구조는 관료자 상비군을 유지했죠. 거기 밑에 보시면. 그래서 관료자 상비군을 유지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걸 누가 대줬어요? 부르주아 계층들. 상업자 부가들이 이제 대주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특허권을 줬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상주의. 이 중상주의는 누가 통제하겠다는 국가가 경제 개입해서 전체 통제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민사회보호나 보호무역, 시민직업 등의 주요인데 요 정치인연간 중상주의 부분은 그 뒤에 또 따로 장을 만들어갖고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아까 절대왕권은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가독이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세적 성격과 근대적 성격과 함께 그 다음에 봉건적인 성격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대적 성격을 대변하는 집단은 부르주아, 상인들 계층이고 그 다음에 봉건적 계급을 대변하는 사람은 귀족 계급들이죠. 요 길드 세력들. 예. 그래서 봉건적 단체를 보면 이제 그 귀족의 특권, 농민의 봉건적 부담, 신분제 봉건적 특권이 계급 종속되어 있고 중세적 집단이 계속 종속되어 있다는 거. 길드나 자치도시, 뭐 대학교 이런 것들. 그래서 근대적 요소는 중앙집권 체제, 자본주의 발달,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 그래서 점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이 근대 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적인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국가 형태는 있지만 완전한 또 국민국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국민적 그 이해관계와 왕조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누구의 이해관계를 따른다? 왕조적 이해관계를 따르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냐면 했기 때문에 완전한 국민국가는 아니다. 지금은 뭐죠? 국민국가죠.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토 문제야. 그래서 절대왕조 시대 때 이제 그 뭐냐면 왕조 정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왕조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토가 바뀌어봐. 교환이 되고. 그래서 국민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아무리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다고 해도 이라크를 자기 땅으로 만들 수가 없죠. 어느 영토도 뺏어가지고 만들 수 없고. 왜 그러겠어요?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전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주고 싶었죠, 독도를. 근데 독도 못 주니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 맡기실 때는 너 가져가면 독도 가져가면 어떻게 그냥 갖는 거야. 근데 지금은 왜 못 줘요? 국민들이 반발하고 잘못하면 지도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국가하고 국민국가 아닌 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이제 또 보는 게 뭐냐, 정치 구조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해갖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중세와 근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 부르주아와 그 다음 시민계급, 부르주아와 이제 뭐냐면 귀족계급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 계급분영설이거든요. 이 계급분영설 관점은 이제 절대왕정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 중에 제일 중요한 관점 중인데, 그 관점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죠? 엥겔스죠. 그래서 이제 서부 유럽을 대상으로 이제 제시했는데, 거기에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냐, 계급분영설이 맞지가 않다. 중세적 요소가 많다. 어떤 사람은 중세적 요소가 없고 근대적 요소가 많다. 이런 두 가지 관점도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계급분영설은 이제 서역 관점이고, 그리고 그 동력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집단 중에 중세적 스테어가 그러니까 귀족계급과 부르주아 계층 중 어느 게 더 많을까요? 귀족계급이 더 세죠. 그때는 또 계급분영설 안 맞아. 네. 그래서 이 중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치구조 관점도 좀 있는데 제가 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보충자로 이렇게 집어넣을 테니까 정치구조 바라보는 관점 보충자로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러면 동문학의 절대주의 넘어갈게요. 이 동문의 절대주의하고 이제 서양의 이제 절대주의를 비교하는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문의 절대주의를 좀 볼게요. 자,
동유럽의 절대주의는 보면 요때 동유럽의 기준은 뭘까요? 엘베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엘베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서유럽, 동쪽은 동유럽이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독일 지역이야. 어떤 분은 지금 독일은 서유럽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는 동유럽이었어. 그러니까 보통 이 동자라는 의미가 좀 약간 낙후됐다? 아시아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가 상식적으로 바뀌면 뭐가 돼요? 서유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시아도 상식적으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죠? 서유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 자, 하여튼 그 당시 동유럽의 이제 절대 특징은 아까 계급 분열선이 맞지가 않아. 요거는 계급 분열선은 뭐냐면 그 두 개 계급이 동시에 병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제하면서. 그래서 중세를 내면 귀족과 근절 계급은 부유적 계층이 서로 결제하면서 절대 왕권을 유지했다는데 동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 부유적 세력이 약해요. 어느 세력들이 많죠? 중세를 대비한 귀족 계급. 특히 독일은 융커 계급들. 그래서 융커 계급들이 군인도 하고 관료도 하고 그러잖아. 예. 자, 그리고 이 동유럽의 이제 절대주의는 좀 특징이 뭐냐면 그 성립 시기가 서양보다 한 세 늦어. 그래서 이제 17세기 후반에 이제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적 왕권가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이나 타협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반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은 농동에 붕괴됐죠. 자본이 성장됐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동유럽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유자세고 그렇게 강하지 못해. 그런데 오히려 이때는 재판 동력이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 동력을 바탕으로 융커세력들, 공무원세력들이 더 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부유주의 세력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 밑으로부터의 개혁은 안 돼요. 어디로 갈까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융커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위로부터의 개혁을 선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계몽군주들이죠. 그래서 동료의 계몽군주들인데 이들의 계몽군의 개념은 뭐냐면 주권이 다수보다 한 사람에게 유리해도 옳다는 생각. 이때 한 사람은 누구죠? 군주. 그리고 이제 이 군주의 역할은 개혁과 계몽을 이제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보면 이 계몽군주의 특징은 봉건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 상당히 근대적인 의미도 많아요. 보면 종교 가령이라든지 산업의 자유, 농노해방, 파괴 보호 장려, 위로부터 군주가 있는 공건적 여러 같은 계급 종교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유럽의 계몽군주를 중심해서 근대가 이루어졌다. 독일이나 러시아 지역을.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프리드리히 2세나 그 다음에 마리아 테레지아, 에카테 여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계몽군주 부분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자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왕조전쟁의 특징이 나와. 그래서 그 당시 왕조전쟁이 있는데 왕조전쟁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일어난 이제 전쟁들을 말하는데 16세기, 18세기 때 일어난 전쟁들이 많은데요. 되게 많아요. 왕조전쟁들이. 예. 근데 이제 그 왕조전쟁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왕조전쟁이 4개가 있어요. 뭐냐면 아우프스 그루프 전쟁, 에스파 왕위 계승 전쟁, 오스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구체의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왕조전쟁이 일어날 때 영국과 프랑스가 뭐죠? 식민지전쟁도 같이 해.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100년 동안 식민지 쟁탈전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영국 프랑스가 맨차 100년 동안 싸운 전쟁 있죠? 이게 제1차 100년 전쟁이야. 이 식민지를 둘러싸고 100년 동안 싸웠어. 이게 제2차 100년 전쟁이죠. 그래서 요때 이제 유럽에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간에 또 식민지전쟁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영국 왕의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 그루프 전쟁할 때는 원력 전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칼 왕위 계승 전쟁은 예녀왕이 있었거든요. 옌전쟁. 그 다음 오스 왕위 전쟁은 조지 3세인가 2세인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 조지아 전쟁. 그 다음 7년 전쟁만 약간 이제 이름을 달리해서 프랑스 인디언 전쟁.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7년 전쟁 때 이제 서방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그 패권을 둘러싸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으로 싸웠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인도 패권을 둘러싸고 프레시전투가 있었죠. 결국에 누가 이겨요? 영국이 다 이기잖아. 그래서 이제 파리 조약을 계기해갖고 이제 그 당시 캐나다가 영국 통합이 되고, 미국 식민도 이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레션트에서 인도의 패권이 누가 넘어가죠? 영국에 넘어가죠. 예, 요 부분 나중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그 식민지전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쟁들이 같이 있었다. 왕조 전쟁들이. 두 번째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유럽 국제정책 특징이라고 했을 때 세력 분양의 원리가 있다. 세력 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둘이 싸워. A가 B가 싸워. 근데 A가 힘이 강하고 B가 약해요.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누구한테 힘을 모아주죠? B한테 모아줘. 왜냐면 A가 이길 경우에 뭐야? A가 더 힘이 강하잖아. 그래서 이제 서로 간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 앞에 언급한 이 종교전쟁도 일종의 뭐예요? 이건 왕조전쟁의 특징이야. 세력 균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됐죠? 예. 특히 이 세력 균형의 원리를 크게 작용했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영국이죠. 이 영국은 힘이 약한 쪽에 힘을 보태줌으로써 자신의 이익도 챙기고, 그 다음에 대륙 국가 간의 어떤 그 경계가 붙여갖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국민적 이해관계나 무슨 이해관계가 앞섰다고요? 왕조적 이해관계. 그래서 예를 들어 영토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내가 얘한테 줌으로써 이들이 한다면 땅을 떼줘.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국민적 이해관계보다는 왕조적 이해관계.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의 세력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식민전쟁하고 그 동국 간의 그 왕조 전쟁 간의 어떤 그 다툼이 같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볼게요. 자, 20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1번을 이제 볼게요. 1번. 자, 절대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 가장 안 맞는 것은 군주의 경제적 지원 세력은 공공기족이었다. 아니죠. 군주화 세력이었고. 2번은 이제 그 중동주의 입각과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이거 중상주의고. 그 다음에 서유럽보다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먼저 성립됐다. 아니죠. 서유럽이 먼저 성립됐죠. 동유럽은 1세기 뒤에. 그것도 자율적인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형성된 거고. 자, 사상적 왕권 신소유에 뒷받침했다. 맞죠? 그래서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유럽의 절대주의와 동유럽의 절대주의에 비교할 때 서유럽의 절대주의의 특징은 자, 매직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조직과 교육문에서 보다 엄격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매직제는 나타났죠. 대표적인 건 프랑스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 기족이 두 개가 있어요. 창건 기족과 범법 기족이 있어. 창건 기족은 뭐죠? 원래부터 그 기족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사 생각하면 뭐야? 차와 범이 생각나잖아요. 범법 기족은 오늘 고등법원직을 사가지고 세습시킨 거야. 이게 범법직 기족이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족은 자국의 도시경제와 상공업 세력을 육성해 오는 외국산 그 상인들과 결탁을 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동유럽과 관련된 동유럽. 예. 그런 것들. 왜냐면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약했기 때문인데. 자, 그 다음 총각 공동체가 총각 공동체의 정도의 한국들이 못해요. 농민이 단결된 모습으로 영유입에 대항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서유럽이 아니라 어느 나라죠? 동유럽이죠. 예전에 한번 교대 4대 얘기했죠? 동유럽은 뭐죠? 4대고 서유럽은 교대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군주가 국왕 재판권을 강하여 사법권을 통하면서 공공기족 없는 결과를 통했다. 맞죠? 그러니까 중앙집권 강화되면서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법권이라든지 조세징수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중앙으로 통합했어요. 예.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3번을 보면 서유럽에서 16세기, 17세기로 봉건사회가 탈피하여 국왕을 정점으로 한 절대왕정이 추현되었다. 이러한 절대왕정 체제의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건사회와 다른 새로운 이데올로기. 여태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뭐 써야 될까요? 왕권 신수설. 그 다음에 경제정책이 필요했다. 자, 여기 경제정책이 뭐죠? 중상주의. 그래서 왕권 신수설 중상주의 특징을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자, 4번을
보면 다음은 언어 정치 체제의 사회 문화진을 보여준다. 자, 이 체제의 발전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루이 14세가 하얀 궁중생활 문화를 만들었어. 베르린 궁중을 중심으로.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일단은 궁중 문화를 통해서 귀족들의 허위의식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왜냐면 귀족들이 이제 그 하얀 궁중 문화에 들어가지고 그 사치와 낭비를 하면 경제력이 어떻게 돼요? 약화되죠. 그럼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건 누구한테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왕권에 충성을 맹세하고 아부할 수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절대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되겠죠. 자, 1번을 보면 국제무역이 발달하면서 특허회사들이 성장한다. 예, 맞죠? 그래서 이 특허회사들은 이제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 같은 그 회사들이고, 이렇게 성장한 자본을 무슨 자본이라고 하죠? 상업자본이라고 하죠. 상업자본 정경 미수착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칼빈파 시민계층은 자기결정과 생활률을 발전시켰다. 아니죠. 이건 종교개혁과 관련된 건데, 오히려 칼빈파 시민계층은 사업자본이 아니라 나중에 산업자본하고 연결돼 있어요. 산업자본하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칼빈 교리를 이제 좋게 해석한 막스베고 있죠. 막스베고는 이제 자본을 이제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을 어떻게 구분하죠? 산업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도덕적 유의가 있다. 그게 뭐냐면 폰테스탄트라. 근데 그 전에 자본가, 상업자본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천박한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에 구별시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업자본보다는 산업자본하고 가깝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부유한 시민계층 간증을 매우 갈려 성장했다. 맞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범법기준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4번은 미국의 전쟁을 중시켜 남트친령을 반포했다. 예. 그 다음에 영토 전쟁이 분발하자 국가가 세력분이 외교의 주요 목표 맞죠? 그래서 프랑스가 부분 왕조가 절대 왕권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게 지금 이 체계 발전 과정이죠. 근데 만약에 이 왕과 관련된 물어보면 4번은 어떻게? 4번은 틀린 거죠. 이건 아니 사세와 관련된 건데 질문이 이제 다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을 볼게요. 5번. 자, 유럽의 절대 왕조의 성립과 유지되던 중요했던 정치, 경제, 사상적 요인을 각각 쓰고 16세기 유럽 최대 강국 구단인 에스파냐 세대의 원인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정치적으로는 뭘 써야 되죠? 관료자 성비군 유지하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상주의 정책들 내용을 쓰시면 되고 사상적 왕권시 수선. 에스파냐 사태의 요인은 나중에 하겠지만 첫 번째 비효율적 관료제나 공중의 낭비. 그 다음에 그 당시 사회경제적 구조는 취약해서 귀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수호를 위해서 영어 박해냈죠. 그래서 많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이런 그 네덜란드의 어떤 경쟁에서 밀려났고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그 자체를 쓰지 못하고 어디 빠져나가요? 다른 나라 다 빠져나가. 이런 것들 좀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절대 그 왕조에 있었던 전쟁과 관련된 건데 5세 왕이 계승된 10년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이거? 왕조 전쟁이죠. 왕조 전쟁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세력분열 관리, 해외 식민지 역할, 그 다음에 국민적 이해관계보다는 왕조적 이해관계가 앞선다는 거. 1번, 2번, 3번 맞는데 국민적 이해관계가 표출됐다. 틀리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4와 나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이거는 이제 왕권 실수할 때 좀 남겨줄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절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요거는 좀 쉬웠다 할까요?